고려 왕비실록. 고려 최초의 몽골 출신 왕비. 제국대장공주. 제국대장공주는 고려의 25대 국왕 충렬왕의 제1비로 장모광 후 박이제 길특시인데 성은 보르지긴, 이름은 홀도노게리미실이며 시호는 제국대장공주로 짧게는 제국공주, 원성공주, 장모광 후로도 불립니다. 몽골에 대한 고려의 항복 이후 처음 맞은 원나라 공주 출신 왕비로 유명한데 1297년 5월 이모일 사망하자 충렬왕은 장모익명왕 후 시호를 추증했고 12년 뒤 1310년 카이산 칸이 제국대장공주 고려 국왕비로 추증했습니다. 누구 자식인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정식 황후의 딸이 아니었던 건 분명한데 고려 원종시대 쿠빌라이 칸과 원종은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 보르지긴 쿠투르칼리미시 황녀와 태자 충렬왕을 혼인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고려 측에서 먼저 고려 태자와 원나라 공주의 혼인을 요청했으나 당시 몽골의 풍습으로 인해 쿠빌라이는 거절하다 결국 둘 다 용이함을 알았기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고려사 권 89, 멸전 권제의 후비. 충렬왕 후비 제국대장공주. 충렬왕이 원해서 결혼한 쿠투루칼리미시 공주를 고려로 데려오다. 충렬왕의 후비 제국대장공주는 이름이 홀도노게리미실이고 원세조 황제의 딸이며 어머니는 아속진가돈이다. 원종 15년 충렬왕이 세자로서 원에 있을 때 공주에게 장가들었다. 원종이 흥서하자 충렬왕이 왕위를 잇고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추밀원 부사 기원을 보내 공주를 원에서 맞아왔다. 왕이 서북면까지 행차하여 공주를 맞이하였고 또 비빈과 여러 궁주 및 제추의 부인들로 하여금 나아가 맞이하게 하였으며 제추와 백관은 국정선 문 앞에서 맞이하였다. 왕이 공주와 더불어 연을 타고 개경에 들어오자 불어들이 서로 경하하여 이르기를 100년간 칼과 화살을 맞부딪히던 끝에 다시 태평한 시기를 볼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원 황제가 탈월에게 명하여 공주를 호송하게 하였는데 탈월이 먼저 이르러 궁녀를 치고 흰 양의 기름으로 불제를 행하였다. 태조 왕건 이래 왕족은 용손이란 관념이 반란 명분이 되는 등 엮이는이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를 대몽골 부민 가한의 부마라는 점을 강조해 매듭을 풀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복속과 화친의 자세는 고려 왕가의 보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충렬왕이 자신의 지위를 대내의적으로 손쉽게 인정받는 첩경은 부마의 지위를 먼저 획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몽골에 있어 제왕의 지위는 오랜 관습이 있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복속한 군주에 대한 대우는 상이한 사례들만 있어 모호했는데 귀부 순서에 따라 대우를 달리했다지만 대상에 따라 유동적이었습니다. 즉 고려 국왕으로 받을 대우는 상황과 조건에 따른 가변성이 크지만 부마이자 제왕으로서 받을 대우는 명확했는데 충렬왕은 초기 고려 국왕과 가한 부마라는 두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한 부마의 권한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권한을 실현시킨 시기는 충렬왕 4년이었으며 두 지위의 일체화는 3년 뒤인 1281년이었습니다. 부마라는 호칭을 공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1278년 부마의 인장을 받아 부마의 지위를 재확인하고 1281년 부마의 두 글자를 더할 것을 청해 부마 고려국왕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제국대장공주가 원성공주로 책봉되었던 충렬왕 1년 왕실의 권위는 바닥을 치고 있어 신민들에게 자신의 부마 지위를 공식적으로 천명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를 보여주고자 아내를 공주로 책봉했습니다. 1275년 제국대장공주가 거처하는 궁과 전을 각각 경성과 원성이라 했고 부를 응선이라 하고 안동경산부를 제국대장공주의 탕목읍으로 삼아 관속을 두었습니다. 탕목이란 목욕물 데우는 데 쓰는 땔감으로 결국 목욕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왕이나 세력가가 딸을 시집 보낼 때 목욕비에 보태 쓰라는 명목으로 한 재산 두둑히 떼어주었습니다. 물론 목욕비란 핑계이고 실제로는 품위유지비 또는 비자금 성격의 재산이었는데 고려에서도 안동 일대를 탕목읍이라는 명목으로 제국대장공주의 사유지 비슷하게 삼아 품위유지비 및 비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밝았던 제국대장공주는 자신의 탕목읍에 각별히 신경을 썼는데 훗날 이 지역은 제국대장공주의 며느리이자 조카 손녀인 계국대장공주의 탕목읍이 됩니다. 원나라 황제인 쿠빌라이 칸과 그의 후궁 아속진 가돈의 딸로 증조할 아버지는 칭기즈칸인데 후대 고려 국왕도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였지만 진짜 황제의 딸인 공주는 제국대장공주뿐입니다. 다른 공주들은 모두 반계 출신이었으니 서통 황녀이기는 해도
황금씨족의 황녀인 제국대장공주의 권세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려 태자와 원나라 공주의 혼인 이야기는 1269년에 처음 나타나지만 이듬해 원나라에 입조한 원종이 혼인을 청하자 세조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1271년에 왕이 다시 청혼표를 올려 세조의 허락을 얻었으며 충렬왕이 세자로 원나라에 있을 때인 1274년 5월에 혼인했는데 이 혼인은 고려 왕실과 몽골 왕실의 최초의 결혼 사례입니다. 결혼 당시 16세의 꽃처녀로 충렬왕과 나이 차이가 무려 23살이지만 충렬왕은 73세에 사망하면서 고려 국왕들 중 가장 장수한 반면 제국대장공주는 39세에 사망하면서 남편보다도 11년이나 먼저 죽었습니다. 고려의 왕비가 되어 가진 행태를 보인 제국대장공주. 16세 때인 1274년 5월 11일 원나라에 입조해 있던 39세의 세자심과 혼인했으며 그해 음력 6월 고려 원종이 죽고 충렬왕이 즉위하면서 제1비가 되었습니다. 원래 충렬왕은 1260년에 이미 신종의 손자 시안공 왕인의 딸인 정화공주가 결혼해 왕씨는 이미 태자비로 책봉된 상태였으나 왕씨보다 14년이나 늦게 혼인한 제국대장공주가 원나라 공주라는 이유로 제1비가 되었습니다. 제국대장공주는 이해 음력 10월 충렬왕을 따라 고려에 들어왔는데 충렬왕은 원나라식으로 변발을 하지 않은 신료들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제국대장공주는 원성전과 응선부를 중심으로 잣과 인삼은, 모시를 강남에 수출했으며 경기도 광주에 흙을 가져와 강화에서 도자기를 구워 수출하는 등 사사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1275년 10월 임자일 고려에서는 원나라에 계속되는 공려 요구에 호응해 전국 처녀들의 혼인 금지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했는데 백성들은 딸들을 숨기거나 시골로 보내거나 절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도 딸을 숨기는 바람에 밤중에 뒤져서 끌어가기도 했는데 공려 선발시의 제국대장공주가 충렬왕과 함께 인물, 집안, 재주 등을 직접 보고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본국의 친정에 들어갈 때마다 공녀를 뽑아갔으며 원나라 궁중에는 고려 여성의 수가 점차 증가해 원나라 대카는 외국에 유공한 사람들에게 물건 주는 것처럼 고려 여성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면서 그 영향으로 1275년 고려의 관제는 모두 한 단계 격화된 형태로 개편되었는데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합쳐져 첨의부가 되었고 중추어는 밀직사로 어사대는 감찰사가 되었습니다. 제국대장공주는 고려로 시집 오면서 원나라에서 자신의 시종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은 고려에 들어온 후에도 계속 몽골 풍습을 유지해 고려의 몽골 풍습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연애를 즐기기를 좋아했는데 제국대장공주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연애를 즐기는 경우가 있었고 제국대장공주와 친분이 있으면 큰 죄를 지어도 금방 풀려나곤 했습니다. 일례로 조인규는 국가 재물을 횡령하고 죄 없는 사람을 무고했음에도 단지 제국대장공주와 친분이 있어 귀양에서 금방 풀려나고 훗날 감찰대부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제국대장공주는 왕비다운 행동을 할 때도 있었는데 잦은 사냥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민폐를 끼치던 충렬왕에게 사냥을 중지하고 국사에 힘쓸 것을 가나는 등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격도 매우 엄하고 밝아 자신의 측근들 중 잘못을 하는 자가 있으면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고 상업에 재주가 있어 지위를 이용해 몽골의 실크로드를 통해 고려의 물산을 러시아 및 유럽과 아랍까지 팔았습니다. 그 때문에 전 세계에 코리아의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잣과 인삼 등의 경우 그것이 나지 않는 지방의 백성들에게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고려인들이 심히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충렬왕 2년인 1276년 음력 5월에는 충렬왕과 제국공주가 흥왕사에 행차했는데 제국공주가 흥왕사에 있는 금탑을 국내로 뺏어오고 금탑의 장식은 제국공주의 시종 홀라대, 삼가 등이 훔쳐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국공주는 원래 이것을 해체해 개인적으로 쓰고자 했고 충렬왕이 이를 못하게 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울고불고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충렬왕과 제국공주가 다시 흥왕사에 행차했을 때 승려들이 금탑을 돌려달라고 애걸했지만 제국공주는 이를 거부했는데 나중에 충렬왕이 중병에 걸려 재상들이 황금탑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자 그제야 허락했습니다. 같은 해 음력 12월에는 어떤 이가 당시 고려의 다루가치로 와 있던 성말천구의 관사에 익명서를 투입하고 옷이 있거든 입고 밥이 있거든 먹어 다른 이의 소득이 되게 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인명서에는 총애를 잃은 정화공주가 무당을 시켜 제국공주를 저주하고 있고 제한공 등 43명이 불쾌한 짓을 도모해 다시 강화도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제국대장공주는 정화공주를 나장에 가두고 그녀의 부고를 봉쇄했으나 다음날 류경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감동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 정화공주 등을 모두 석방시켰습니다. 충렬왕 3년인 1277년 음력 7월에는 충렬왕과 제국공주가 천유사에 갔는데 제국공주가 시종들이 적다며 도로 돌아오는 바람에 충렬왕도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때 제국공주는 충렬왕을 지팡이로 구타했고 제국공주의 화가 조금 풀리자 다시 천유사에 갔는데 이때는 충렬왕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들어갔다며 다시 충렬왕에게 욕을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충렬왕 8년인 1282년 8월에는 원세조가 충렬왕에게 옛 송나라의 의관인 연덕신을 하사했는데 연덕신이 정력이 강해지는 약인 조양원을 만들어 바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의 천문가인 우윤부가 왕의 몸에 좋지 못하니 사만의 자손을 번성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바로 이자라고 했고 충렬왕이 그 약을 먹은 후 해마다 태기를 보이던 제국대장공주는 다시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오윤부는 충렬왕이 태묘의 새로운 신의를 모시면서 제사를 지낼 때 제국대장공주가 함께 제사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태묘는 조상의 신령이 있는 곳이라 주장해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제국대장공주가 새 궁궐의 신축 공사를 벌이자 하늘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음을 들어 제국대장공주에게 궁궐 공사를 중단하고 덕을 닦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제국대장공주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다시 궁궐 신축을 벌이는데 이때 제국대장공주는 우윤부에게 태기를 명했으나 이를 거부해서 삭탈관직을 당했습니다. 투기의 화신이었던 제국대장공주. 제국대장공주는 혼인 다음 해인 1275년 9월 30일 사판궁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훗날의 충선왕인데 이남 일녀를 낳았지만 둘째와 셋째는 요절해 성년까지 생존한 자녀는 장남인 충선왕이 유일합니다. 동년 음력 12월 등남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는데 정화공주가 주최한 잔치로 동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충렬왕이 동편이 공주의 거처보다 못하다고 말해 국민들이 연회 자리를 공주의 침전에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측근이 공주에게 이것은 공주님과 정화공주를 한자리에 동등하게 앉히려는 의도입니다라고 일러 공주는 대노에 정화공주의 자리를 낮추려고 연회 장소를 옮겨버렸습니다. 아예 높은 평상이 있는 서편으로 옮겨서 자신이 가장 상석에 앉도록 한 것인데 그럼에도 사태가 터진 것은 정화공주가 무릎을 꿇고 공주에게 술잔을 올릴 때였습니다. 정화공주가 술을 올릴 때 충렬왕이 돌아보면서 눈짓을 했는데 공주가 이것을 포착하고 정화공주가 자기에게 꿇어앉아 기분이 나빠 흘겨보냐고 충렬왕에게 고함을 질러 연회가 곧바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같은 해 음력 7월 29일에는 경창공주와 그 아들 순안공 왕종이 저주를 행한다는 무고가 올라왔는데 내용은 경창공주가 자신의 아들 순안공을 제국대장공주에게 장가들게 해서 왕위에 오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충렬왕은 대신들을 시켜 경창공주를 국문하고 순안공에 대해서는 친구까지 했으나 대신들이 경창공주 모자를 용서하기를 청해 이들의 재산을 정몰하는 선에서 이를 끝맺고자 했습니다. 이것도 대신들이 재산의 정몰도 상국인 원나라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방침대로 하기로 했으나 제국대장공주가 절차를 생략하고 정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이들의 재산은 제국대장공주에게 몰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주 사건은 제국대장공주가 꾸며낸 음모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재물욕이 많은 제국대장공주가 경창공주 모자의 재산을 노리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원나라의 지시에 의해 1277년 음력 9월 16일 경창공주는 폐위되어 서인의 신분으로 전락했고 순안공은 구음도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강화도 전등사는 정화공주의 원찰로 대웅전의 귀퉁이 4군데 추녀의 나무로 조각된 나부상이 있는데 배경에 여러 설이 있지만 정화공주를 질투하고 핍박한 제국대장공주를 나부로 조각한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데칸의 고모가 되는 제국대장공주. 제국대장공주 아버지 쿠빌라이 칸의 재위 시절 어린 아들 충선왕을 올케인 원나라 태자비에게 보여주었는데 태자비는 신우이의 아들이 마음에 들어 이지리 부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테무르칸이 즉위한 이후 제국대장공주는 남편 충렬왕, 아들 충선왕과 함께 원나라를 방문했는데
충렬왕은 쿠빌라이 칸의 부마라 서열 7위였지만 제국대장공주는 테무르 칸의 공호라 그녀 옆에 누구도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1296년 원나라에 가 있던 아들 충선왕이 개국대장공주와 결혼했는데 개국대장공주는 제국대장공주의 오빠인 친김의 손녀이니 제국대장공주와 개국대장공주는 공호할머니 조카 손녀이자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됩니다. 원나라에서 열린 아들의 혼례를 보고 귀국하고 얼마 안 된 1297년 제국공주는 수강궁 향각에 있으면서 시종에게 활짝 핀 작약을 하나 꺾어오라고 해서 한참 바라보고 흐느끼더니 얼마 후 병이 들었습니다. 3일 후인 5월 12일 충렬왕과 제국공주는 현성사에 행차했는데 제국공주는 5월 21일 현성사에서 39세를 일기로 사망했으며 능은 고릉이고 같은 해 9월에 장모 김명왕 후에 시호를 받았습니다. 제국대장공주가 사망하고 약 2달이 지난 1297년 7월 27일 원나라에서 부고를 접하고 귀국한 세자 충선왕이 어머니가 병을 얻게 된 것은 임금의 총애를 투기하는 자들의 소치라고 했습니다. 충렬왕의 후국무비를 처형하고 관련된 여러 사람을 귀양 보내거나 죽이고 가둔 후 훗날의 숙청원비가 되는 예쁜 과부 하나를 충렬왕에게 바치자 충격을 받은 충렬왕은 충선왕에게 양해하고 태상왕으로 물러납니다. 안평공주는 사후 황제의 공호를 뜻하는 대장공주로 높여졌으며 안평현에서 제국으로 탕모급이 확장되었습니다. 원무종은 원성종 사후 혼란을 틈타 집권해 정권 안정을 도모하려고 각 나라의 위호를 남발했는데 이 혜택은 무종을 옹립시킨 충선왕에게도 적용되어 1307년 충선왕은 심양왕이 되고 1310년 심왕으로 승봉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선왕이 심양에 대한 통치권을 회수당한 것으로 보아 제국대장공주 추조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차원으로 보이며 이후 개국대장공주, 복국장공주, 조국장공주, 노국대장공주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MBC왕은 사랑한다에서는 성인역을 장영남이, 아역을 김보라가 했으며 이재현의 여봉패설의 다음과 같은 충렬왕이 제국대장공주와 처음 연애를 베풀었을 때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문절공주열은 용모가 추하고 코가 문드러진 귤과 같았다. 안평공주가 처음 왔을 때 전상에서 여러 신하들과 연애를 베풀었는데 문절공이 일어나 헌수하니 공주가 왕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갑자기 늦고 추한 귀신 같은 자를 가까이 오게 합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얼굴은 귀신처럼 추하나 마음은 물처럼 맑다. 고하니 공주는 얼굴빛을 고치고 예를 갖추어 대하였다. 오늘 고려왕비실록은 고려 최초의 몽골 출신 왕비 제국대장공주였습니다.